안녕하세요. 사실발견입니다. 벌써 주말도 다 끝나가는데 다음 주에 투자 계획이랑 최근에 계속 좀 언급을 안 했던 유동성 부분 한번 확인해보는 내용으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TGA가 10월에 많이 풀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9월 30일인가에 TGA 잔고 확인했을 때 재무부에 들어간 메일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마지막에 본 게 거의 8,900억 가까이 쌓여 있는 걸로 봤는데, 일단 10월 9일 일자로 봤을 때는 8천억 정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방출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뒤로 지금 선거 5일이니까 한 2주 넘게 좀 남아 있는데, 저 돈 풀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서 투자하기 전까지 증시를 많이 부양해 놓으면 민주당 쪽에 많이 유리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뭐 대선 이런 경합주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이게 뉴스는 해리스한테 되게 좋은 것처럼 발표가 되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샤이 트럼프 관련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냥 지금 정도의 격차면 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밀턴 이번에 허리케인 넘어와가지고 뭐 플로리다 지금 좀 많이 피해보고 있는 거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뭔가 하늘이 트럼프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하고 있는 것도 심지어 트럼프 쪽으로 돌고 있고 일본도 트럼프 쪽 많이 응원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온 세상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쪽에 많이 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국제 정세나 하다못해 날씨까지도 이게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진짜 확실히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지지율 조사 해가지고 민주당 쪽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꼭 보면은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지지율 조사했던 거랑 마지막에 딱 까고 나면은 트럼프가 한 2, 3%는 그냥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거기서 2, 3%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만 봐도 좀 해리스가 좀 적극적으로 더 그러니까 현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부양책 써서 남은 기간 동안 증시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뷰입니다. 뭐 이렇게 좀 정파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정부가 뭐 돈을 막 그렇게 갖다 쓸 수가 있니 없니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건 너무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파월이 인플레 안 온다고 했더니 봐라. 아니 아니, 연준 의장이 인플레 안 온다는데, 너가 뭔데 인플레 온다 만다 얘기하냐?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20년도에. 인플레 안 온다. 막 그런 헛소리 했을 때 있잖아요. 파월이. 그거 보면서 정파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선 때문에 여당이 돈을 막 쓰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왜 안 돼? 저는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언제부터 옐런이 그런 거 신경을 썼다고. 나중에 욕먹더라도, 아니, 지금 이거 정권 잃으면 돌아오는 부메랑이 훨씬 큰데, 나중에 욕먹더라도 현 정권 유지하는 게, 연임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애초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있나? 당연히 연임을 해서 욕먹는 게 낫지. 대선을 진다? 정권을 뺏긴다? 그게 최악인 것 같은데, 저는. 욕먹더라도 저는 증시부양에다가 TJ 자금 때려받고, 그 뒤를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연말에 가면 무조건 부채한도 협상 얘기 나올 텐데 그때 좀 삐그덕거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정권을 잡고 볼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세 가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TGA, 영내포, 지준. 지금 영내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선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TGA가 최근에 많이 10월 말, 9월 말까지 딱 채우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00억 정도 쌓아놨다가 지금 방출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 내려오면서 지급준비금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던 부분을 좀 상쇄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급준비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오버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급준비금 TGA RRP 요거는 오로지 연준의 대차대조표 속에서의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연준의 유동성은 고정되어 있는데 가령 뭐 전체 시중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와야 되는 지표가 M2죠, M2. 그냥 시중 총 유동. 보면 이미 23년 중순부터 해서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연율로 보더라도 보시면 좀 빠졌다가 중순부터 해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 5월인가부터는 양으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 뭐 중순부터 돌아서 올라올 때는 음의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주는 게 마이너스인 게 줄어드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올해 4월인가 5월부터는 지금 플러스로 양전해가지고 오히려 M2는 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라서 봅시다. 23년 8월 여기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 구간에 M2가 오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3년 8월 이후에 여기 M2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마냥 이렇게 누가 해설해 주는 거 들을 게 아니라 아니 기준금리가 5.5에다가 양적 긴축을 95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M2가 증가하고 있어.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마냥 누가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똑똑해지고 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뭔가 의문이 들어야 그걸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과거와 다른 연준의 금융정책의 효과. M2가 23년 08 계속 올라오고 있어. 연율로 봐도. 양쪽 긴축을 950억 달러씩. 950억 달러면 얼마야? 1,300원으로 해도 한 140조? 150조씩 매월 줄이고 있는데, 덜어내고 있는데 M2는 올라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 대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08년 이전에는 그 예대금리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로서 활용이 됐는데, 뭐 가령 장기 금리는 은행의 수익과 관련돼 있고, 단기 금리는 은행의 조달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에는 수익 빼기 비용이 은행의 수익인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대출이 축소된다. 이런 로직이 형성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급준비금이 08년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심지어 20년도 이후에는 지준율이 0%인데 지금 지급준비가 얼마 있어요? 3조가 넘게 있어요. 3조 달러가 넘게. 이거 다 지준율이 0%이기 때문에 다 초과 지급준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급준비금이 아닌데도 이렇게 넣어놓을 정도로 이 시중에 은행들한테 풀려있는 돈이 아주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 조달 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예금금리 지금 찾아서 보면은 1%도 안 되게 나와요. 왜? 애초에 은행이 들고 있는 자금 자체가 워낙 많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뭐 조달 비용을 대가면서 돈을 땡겨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은행의 대출이 현재는 대출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그냥 결정될 뿐이에요. 대출 수요가 많으면 그냥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적으면 대출이 적게 나가고 예전처럼 은행이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대출이 축소되는 게 없어졌다고요. 더 이상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이 은행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왜? 지급준비금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0억 달러도 안 됐어요, 지준이. 이거 당연히 뭐 법적 기준 맞추려고 이체시켜 놓은 돈이었겠죠. 옛날에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도 주지 않았어요. 초과 지준에 대해서 뭐 0.25,
뭐 40bp 뭐 이렇게 준 적은 있는데 1% 넘게 준 적도 없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초과 지준에다가 IORB 금리를 주고 있는 게 이거는 경제 쪽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아니 이미 레버리지 다 땡겨다 쓰고 법정으로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지준금이라는 거를 책정을 한 건데 여기다가 이자를 주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물론 지금 IORB 지급하고 있는 거는 뭐 이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RRP랑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준금이 풍부해진 이후에는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컨트롤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조작에 의한 은행의 뭐라 해야 될까요? 영향도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이렇게 한없이 늘고 있는 부분. 이걸로,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 늘고 있고 M2가 이렇게 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나스닥 24년 보세요 여기. 23년 8월 이 기준금리 여기 지금 몇입니까? 5.5에다가 양적 긴축 950억 달러씩. 뭐 MBS 채권에서 못 받아주는 부분 150, 200 정도 제외하더라도 800억 달러 정도가 계속 매월 양적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거. 나스닥 작년 말에 거의 뭐 최저가 14,000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2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금융정책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 나스닥이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거의 지금 5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런 게 왜 발생이 되고 있냐면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S&P는 또 어때요? S&P도 똑같죠. S&P도 지금 4,100에서 5,800 금융정책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고 있는데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죠. 다우지수는 다우지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계속 최고점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게 M2가 늘고 있는 부분.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하던 뭐 뭐 금리를 5.5%에다가 때려 박아 놓던 늘고 있는 거예요. 은행 대출이 줄지가 않습니다. 풍부한 지급준비금. 근데 제가 진짜 그 영상 찍은 거 있죠. 예전에 로직이 지금과 안 맞는 이유.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잘 가는 이유. 뭐 이런 거 제가 올렸잖아요. 이 풍부한 지급준비금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게 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제로도 지금 발현이 되고 있고. 근데 물론 여기 지급준비금 최근에 빠졌는데 나스닥이 상승하고 뭐 S&P가 500이 계속 연고점 뚫고 있고 막 이러는 부분은 불편한 진실이긴 해요. 저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선 전까지는 일단 예, 너무나 강력한 현 정부 여당의 의지로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절대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때도 M2가 올라갔었던 것처럼 굳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유동성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그렇게 유동성이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또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올해는 11월까지만 딱 거래하고 12월에는 어차피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되어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12월에 가면은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또 난리 지길 거예요. 그때 굳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두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0월, 11월에는 천천히 현금 비중 늘려가서 11월 말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으로 되어 있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영래포는 그냥 계속 받아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레포 금리 한번 또 발작한 적 있죠. 소파 금리가 갑자기 또 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이 금리가 또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 단기로 차입하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갑자기 딱 하면서 튀어 올랐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약간 이렇게 또 방방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혀 저는 그냥 그거는 뭐 월말 효과? 분기말 효과? 그냥 그 정도라고 보고 그게 나타난 게 또 보면은 RRP가 여기 또 팀 부분 있죠. 요거는 그냥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잠깐 그냥 포트폴리오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안전자산인 RRP 쪽에다가 많이 넣어놨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중국 빼지고 뭐 이런 부분 나타나는 게 고날 딱 한 날 한시에 딱 조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SORP 그 잠깐 올라간 부분은 그냥 그 정도 해프닝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금리 인하하면은 뭐 BTFP는 고정금리니까 3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받아놨던 게 이제 뭐 5.5에다가 5.4로 받았겠죠. IORB 금리로 썼을 테니까. 5.4%에 받았던 거랑 이제 최근에 50bp 인하했으니까 50bp, 무려 50bp나 인하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TFP는 단순히 그렇게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리파이낸싱 하면서 BTFP 갑자기 줄어들고 BTFP가 줄어드는 만큼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 거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좀 있죠. 그 9월 50bp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또 영상 올렸었죠. BTFP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아니라 헤어컷이 0%, 액면가를 담보 100%로 인정해준 부분. 어차피 BTFP 사용한 사람들은 레포 시장에서 자기한테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BTFP로 달려가서 대출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돈을 대출해주지 않아서 연준의 BTFP 창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액면가 담보 100%로 인정받고 헤어컷 0%로 해서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10년물은 1% 이하였고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사이에서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이 장기 국채가 발행이 되었고 액면가가 100억 달러의 쿠폰 금리가 1.5%.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잔존만기 27년으로 잡고 요런 애들이 지금 이 장기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시가, 시가로 했을 때는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듀레이션 한 18년 잡고 지금 금리가 4% 정도 올랐으니 3, 4%씩 올랐으니까 3% 올랐다고 해도 17년이니까 51% 손해. 그러니까 딱 반토막씩 난 거예요. 이 반토막 난 채권을 유일하게 헤어컨 0%로 액면가 그대로 담보를 인정해 준 게 BTFP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이 50bp가 인하했기 때문에 이걸 다 상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예,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구분을 해야 된다. 옛날에 코로나 시기에 액면가 그대로 구매했던 애들은 지금 작살나서 비록 시장 금리가 50bp 인하했지만 그쪽으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가 없다. 왜냐? BTFP 상환을 하고 그 담보로 잡았던 장기 채권 들고선 은행에다가 가던가 뭐 레포 시장에 가면은 그거를 담보 인정을 해줄 때 절반밖에 안 해준다. 심지어 절반보다도 덜 해주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높은 금리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장 금리 인하했을 때는 나갔어요. 리파이낸싱 하러 나갔겠죠. 5월 20일인가에 했으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13일이잖아요. 그럼 벌써 금리 인하하고도 3주 가까이 지나갔는데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9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 220억? 뭐그 정도 빠진 거죠, 지금. 아니, 9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억 정도 지금 빠진 거예요. 보면은 20억, 30억 빠진 건데 그쵸? 이게 만약에 저게 헤어컷이 0%가 아니었다. 그냥 시가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거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5%나 싼 금리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느 사람이 그걸 그쪽으로 리파이낸싱을 안 하겠어요. 다 했겠죠, 어지간하면.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이게 걸려 있거든, 지금. 이 시가평가로 지금 나 100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얘 당장 빼가지고 뭐 레포 시장에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 그러면 50억밖에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은 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요번 요 금요일에 떴을 때도 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확 줄었죠. 갑자기 조금밖에 안 빠졌잖아요. 요게 누님 말씀드렸던 요런 이유 때문에 BTFP는 당장 막 빠르게 상한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TFP 때문에 뭐 유동성 갑자기 감소한다 막 이런 얘기했던 거. 또 9월에 또 그거 있었죠. 무슨 법인세. 법인세 낸다고 또 유동성 준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살다 살다 법인세 때문에 유동성 준다는 얘기 처음 본다고. 어차피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냐 안 나가냐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월에 있는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은 뭐 이거 나중에 나 개인 소득세 내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 빼놓지 않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막 이래저래 살다가 개인소득세 낼 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개인들은 그 소득세 내는 자금을 막 그렇게 안정자산에다가 따로 예치해 놓는 상황이 아니고 한 이곳저곳에다가 다 뿌려 놓는단 말이에요. 가령 주식시장에 있는 것들도 많이 회수해서 돈을 갚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고려했던 거죠. 제가 4월에도 저도 유동성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보통 소득세를 따로 떼어 넣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빠진다고 한 거고 어차피 다시 그 돈은 지급준비금에서 TJ로 들어갔다가 TJ에서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5월, 6월에 다시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법인세는 어때요? 법인세를 누가 주식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에다가 법인세 내야 되는 돈을 넣어놨었겠어요. 하다못해 국채였겠죠. 그럼 국채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채 사고선, 그러니까 국채를 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재무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국채를 만약에 팔고 법인세를 갚는다는 얘기는 TGA에서 법인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법인세 갚는다. 그럼 다시 TGA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도식화하면은 TJ에서 법인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TJ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도 그냥 TJ 줄고 법인세 자금 늘고 법인세 자금 줄고 TJ 늘고 끝. 전체 유동성이 줄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저는 진짜 그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세 때문에 유동성 준다고 한 거는. 당장 나스닥이나 어디서? 나스닥. 9월? 9월에 미친 듯이 슈팅 나왔죠. 월봉으로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S&P 500? 9월에 미친 듯이 슈팅 나왔죠. 다우지수?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9월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야 9월 말이었던 거고. 진작에 상승장이 나온 거는 8월 5일에 여기서 꼬라박은 다음부터 그냥 쭉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잠깐의 조정 이후에 심지어 이거 N자형 패턴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건 쌍바닥 그림도 아니죠. 이거는 N자형 패턴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요거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톡방에서는 엄청 신랄하게 깠거든요. 도대체 그런 소리를 왜 하고 앉아있냐고? 법인세 가지고 유동성이 준다고? 아무튼 M2는 열심히 늘고 있고 은행 대출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은행 대출 그 뭐지? 지수 타이트하게 관리하는지 물어보는 서베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더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완화적인 기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꺾인다고 하면 한순간에 꺾일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경기 침체 저도 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금 GDP 나와가지고 3%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아, 좀 그래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건가 싶네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3% 찍히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경기 침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다? 야, 저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1%, 2% 그런 것도 아니고 3% 가까운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침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한다? 야, 저는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이런 거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잘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이 유동성은 전부 다 어디서 왔냐? 재무부, 옐런. 저는 옐런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옐런이 부양책을 진짜 미친 듯이 했죠. 단기 국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찍어내면서. 제가 6월에 그 주식 투자 엄청 그렇게 많이 했던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옐런이 단기 국채 그렇게 찍어내는데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었죠. RRP 자금 다 빼가지고. RRP에 쌓여있던 게 2조 4천억 가까이 됐는데 그거 지금 다 방출돼 버렸죠. 지금 4천억 남았으니까 2조 달러가 방출이 됐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주식시장에 가고 부동산에 가고 그럼 증시가 부양이 안 될 수가 없죠. 시중에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누가 경기 침체래? 지금 같은 시장에. 그런 게 딱 요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경기 침체면 이게 부러지겠죠.
은행들부터도 당장 돈 대출 축소했을 거예요. 안 했죠? 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 3% 이하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요. 진짜 가장 결정적으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3%.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절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은행 차입 규모? 제가 그 GDP 대비 지준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하니 많이 하는 거. 뭐 19년 9월에 그 레포 발장 날 때 뭐 지준 대비 GDP가 뭐 8%까지 갔네. 그러면 지금 뭐 GDP 대비 지준율이 8%까지 가면은 뭐 문제가 되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준금 대비 GDP 역사적으로 뭐 몇 프로 갔을 때 어쨌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은 게 와,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역사적으로 지준금이 이렇게 뻥튀기가 된 게 08년도부터니까 16년밖에 안 됐거든요. 16년 동안에 꼴랑 두 번 있었어요. 그 지준금 대비 GDP가 뭐 몇 프로 이하가 됐을 때. 한 번은 19년 9월에 그 레포 발작 한 번 났던 때 하나.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SVB 사태 터졌을 때. 그때 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 가지고 뭔가 시장이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150% 헛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헛소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100% 헛소리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연준이, 그 뉴욕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의 메인으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준금 대비 GDP 가지고 양적 긴축을 뭐 절반으로 하니 종료하니 이런 시나리오를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하는 플레이어가 나는 지준금 대비 GDP를 보고 그 비율을 보고 양적 긴축이니 양적 완화니 이런 금융 정책을 할 거야라고 이미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GDP 대비 지준금이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거 비율을 보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긴 봐야 돼요. 제가 그 보고서는 따로 리뷰를 할게요. 그건 중요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그냥 이런 시장망 이렇게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큐티 중단은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축소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뭐야 MBS 채권도 뭐 한도 대비해가지고 150억, 200억 정도를 적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600억 달러씩 QT 하던 부분을 350억 달러 줄였죠. 그래서 지금 25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더 줄이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음 단계는 그냥 중단일 것 같아요. QT 중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저 지준금이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준금 대비 GDP를 중요하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준금 안에는 뭐 시중에 뭐 큰 은행들 뭐 시티나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막 이런 큰 금융 기관들의 자산도 여기 들어가 있고 어디 저기 지역 은행들 자산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여기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 구분했던 거 있죠. 채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채권 시장 전체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힐드 이렇게 약한 고리 스프레드를 따로 떼서 보는 이유가 얘네가 터지는 게 문제지 이렇게 뭐 대형은행도 있고 소형은행도 다 들어가 있는 이 지준금을 가지고 뭔가 그런 비율을 산정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 지준금 안에는 되게 유동성 풍부한 친구들이랑 유동성 없는 친구들이랑 다 자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이 낮은 애들의 자금 시장 상황을 보려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은행들, 스몰은행, 그다음에 뭐 이 규모 큰 은행들 따로 떼가지고 봤을 때 초록색이 스몰 뱅크예요, 보면은.
오히려 자금 차익 규모는 줄고 있어요. SVB 사태 터졌을 때 빵 떴다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와가지고 줄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좀 이 X축 레인지를 좀 길게 들고 왔어요. 보면은 10년도 넘게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좀 짧게 잘라서 보면은 요즘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좀 상승했던 부분이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올 커머셜 뱅크로 봤을 때도 차입금이 많이 줄고 있고 대형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초록색이 대형은행이네요. 잘못 봤네요. 빨간색이 스몰뱅크인데 보시면 쭉 추세가 내려와 있죠. 23년 중순부터 그 SVB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팍 치솟았다가 계속 줄고 있고 라지은행도 이거 제가 보기에 늘렸었던 거는 그냥 레버리지 때문에 튕겼던 부분. 그러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차입했던 부분. 막 자금이 쪼들려가지고 땡겼다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뭐 그런 베이시스 트레이드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 파란색이 총 커머셜 뱅크 자금 차익 규모인데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행들이 자금 차입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장이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 S&P 500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우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 넌 왜 국장에다 했냐? 몰랐지 나는. 나는 미장이 올라가면 국장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거고 국장이 YTD로 보면은 마이너스 3%인가 그래요.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금투세가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확정만 났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확정은 내줘야지 양반들아. 진짜 너무 화납니다. 진짜 몰랐지 나는 금투세 정리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실패한 이유는 나스닥이 올라갈 거라고 잘 맞췄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냐? 미장과 디커플링 되는 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뭔가를 예측하고 거기다 베팅을 하면은 잘해야 됩니다. 잘. 뭔가를 맞추는 거는 맞췄어.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실패했죠, 지금. 그게 왜 실패했냐면 디커플링이 이렇게 날 줄 몰랐으니까. 아니,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일걸요?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가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하겠어, 안 하겠어, 진짜. 이렇게 좋을 거, 좋았는데, 미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꼬라박을 줄 알았겠냐고,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튼 금주 전략.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삼성전자 잘 탈출해야 되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면은 네이버 고점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이거 월봉으로 치면은 아마 더 많이, 이거 한 40만 원 가지 않았었네? 아무튼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이 뭐야 장기 편성들 다 보면은 지금 고개 돌아서 나갈 자리로 보여지고 21선은 돌아서 나가고 있고 5일선이야 뭐 진짜부터 돌려서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장기 편성들 다 대가리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딱 쌍바닥 끓이면서 좋은 자리로 보이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1분가 있을 때 그 4천억 자사주 매입이 떴던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 발표 난 날이 이거예요. 윗골이 단 날. 이날 제가 해외 나가면 주식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발표 아침에 장 딱 열리기 전에 딱 떴을 때, 진짜 너무 잘한다. 나도 속으로 진짜 내가 운대가 진짜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호로록 다 반납하고, 이날 삼성전자도 작살난 날이에요. 이때 네이버가 4% 떴다가 음봉 마무리했어요. 윗꼬리 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5% 뜨면은 보통 팝니다. 4% 뜨고 밀려가지고 물려있다가 최근에 다시 수익 난 상황인데 아무튼 자리는 좋아요. 자사주 매입도 있고. 그럼 자사주 매입은 사실 제가 예측한 부분은 아니죠. 제가 들어갔을 때. 이건 운이에요, 운. 내가 자사주 매입할지 어떻게 알았겠어.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예측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운으로 얻어 걸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부분. 이런 걸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죠.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그 뭐가 운으로 내가 들어온 부분인지, 예, 그런 거를 다 발라내야 돼요. 근데 아무튼 네이버 자사주 매입은, 예, 그냥 운인 거죠, 운.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지금 네이버가 한 2% 정도 수익 구간인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그래도 8천이니까 비중은 좀 적은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자 7%, 8% 지금 손실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수익 나와주면은 전략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를 비중을 일단 5천까지는 축소하고 싶어요.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물려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중기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 다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 삼성전자 팔고 지금 장기채에 딱 담으면 좋을 상황인데 애매하게 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삼성전자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채를 또다시 편입한다고 하면은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포트 구성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캐시는 항상 30%, 최소 30%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게 실행되는 여부는 네이버가 얼마나 수익 주는지에 따라서 네이버랑 삼성전자랑 수익 손실 상계 처리하면서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제가 일단 들고 있지는 않은데 보시다시피 뭐 쌍바닥 그리고 이평선들 다 대가리 돌려서 올라가고 있고 장기 이평선 뚫어주는지 어떤지가 예, 중요한 자리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나스닥이 계속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스닥에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밀리면서 나스닥이 못 올라갔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10% 떴는데도 뭐야 금요일에 나스닥이 그냥 본이었죠.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는 다른 이제 뭐 M7에서 M6죠. 다른 곳에서 이제 올라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S&P S&P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설령 저렇게 꼬그라져도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저는 140불 다시 넘을 전고점 뚫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로 하이닉스도 터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만 원 밀리면 사고 싶은데 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래저래 지금 삼성전자 물려 있는 게 포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약이 많아요, 지금. 일단 월요일에 장기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1 찍으면 일단 제가 이거 연금 자산이거든요. 연금에 제가 입고시켰던 게 1,500, 1,950만 원인데 지금 누적 수익으로 했을 때 제가 이게 지금 2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400만 원 해서 수익률은 25% 정도 되고 그래서 연 10%씩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현금 상태예요. 제가 그 4.6에서 다 판다고 했을 때 다 팔려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얘부터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월요일에. 월요일에 어지간하면 지금 4.07인데 요거를 채울 생각입니다. 보시면 쭉 많이 하락했죠. 지금 한 7% 정도 저점 대비,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인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판 해지 상품으로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왜 사냐? 왜 사냐? 이거예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게 지금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엄청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다음 지금 허리케인 밀턴 들어와 있죠. 그럼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올라가면 다음에 발표되는 실업률 혹은 그 다음에 발표되는 실업률에서 분명히 미친 듯이 튀어오를 거예요. 실업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률의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슈팅이 나왔는데 시장에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마지노선으로 잡고 4.1%라도 한번 터치해 준다고 하면은 어지간한 자금 많이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국채 금리. 그래서 일단 4.1% 찍으면 요 연금 자산 2,300은 바로 진입할 거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2주 연속으로 안 좋으면 시장이 이거에 또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나만 알아야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제 구독자 늘어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거는 정보라는 게 너무 많이 뿌려지면 그 값어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적인 수준이 임계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점점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은 돼요. 막 100만 유튜버가 경제 유튜버다? 이러면 저는 사실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그렇게 돈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무튼, 예. 나만 주의 깊게 보는 정보가 지금 요 주간 실업 중간 수당 청구 건수인데 요게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에 튀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볼 것 같아서 그 전에 예, 좀 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번 주에 금리 상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있잖아요. 뭐 속죄일? 속죄절? 속죄하는 뭐 그 행사 있다면서요. 그때 헤즈볼라가 또 정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또 포탄 떨구고 했는데 그거 끝나면 보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조용하네요. 그거랑 같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미리턴 그 허리케인 때문에 다음 주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또 팍 빠지거나 하겠죠. 진짜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거 보고 움직여도 되고. 근데 일단 당장 저번 주에 이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 안 했던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장기국채 일단 들어갈 4.1에서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댓글 몇 개 보고 할게요. 댓글 제가 달아달라 그랬으니까 댓글 9월 19일에 매수했고 그 전에 영상들을 보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내려가? 삼성 하이닉스 컷? 삼성전자 여기까지 본다. 삼성전자만 남고 하이닉스의 존재감이 적었다. 아, 제가 이 매수한 날에 뭐 매수했다고까지 올려드렸잖아요. 심지어 적지 않게 9천만 원이나 하이닉스를 샀으니까 아무튼 이건 그렇고 또 다음은 7만 원대에 사서 기다리다 지쳐 6만 원대에 손절한 적이 있는데 다시 8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이번에 또 못 참고 손절하려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죠. 근데 제가 진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그냥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들고 가면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차피 기다리면 오르긴 할 거잖아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 저랑 베팅한다고 생각해봐요. 1년 안에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부분들 만회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전재산 걸으라 그러면은 만회할 수 있다 하다 걸 거란 말이에요. 너무 보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한 번은 주겠지. 지금 손실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그거 끌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이거 들고 가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좀 구라치면은 괜찮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론 안 나빠지게 하면서 끌고 갈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너무 실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건 너무 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고, 어, 뭐 수익 보는 목표보다는 탈출을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은님, 그래, 네, 이거 궁금했는데. 유튜브랑 톡방에서 삼전이 특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이미 한 차례 입절하신 상황이라 삼전 한익 반반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뛰어가는 이모티콘만 보고 종목과 비중을 알 수 없었던 그게 하이닉스를 샀던 이유다. 반반 사신 거 보고 아차했지만 바로 하이닉스가 후루룩 오르면서 하이닉스 매수해서 따라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현재 3점 평단 비슷하고, 그러니까 638이겠죠? 은님도 그럼 638이고, 비중 40%에 급히 쓸 돈은 아니나 그릇에 비해 금액도 비중도 많이 산 거 동의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마이너스 7% 3전 손절하고 장기국채 기회 봐서 넣어두고 쭉 쉬어야 하나 고민이네요. 일부를 만약에 장기국채 금리가 조금 더 튀어오른다. 가령 뭐 4.2%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그냥 그쪽으로 바로 넘겨버려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근데 그러려면 손실이 10% 안쪽이어야 그 정도 움직임이 가능해요. 10% 넘으면 손발 다 잘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이미 물린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현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의 손실 구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국채 기회가 와준다면 예, 일부 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근데 40%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60%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60%가 무려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요. 저는 50% 넘는 줄 알았어요, 비중이. 40%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마 절대 금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은 손실 난 게 퍼센트가 아니라 수익 절대 금액 자체로 보면은 많이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하이닉스. 제가 샀다고 올린 날이 여기죠. 9월 19일. 9월 19일. 다음날 떴다가 밀렸죠. 그 최종 2.8% 수익이 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 갭 하락해서 시작했죠. 뭐 갭 하락이라고 할 건 아니고 아무튼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마이너스 1%까지인가 갔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가족이 이때 샀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사고 이날 살 때 삼성전자만 우리 가족이 샀고 다음날에 이때 하이닉스까지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해가지고 실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솔직히 뭐 한 5% 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실제로도 예, 우리 가족이 다다음 날 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니까 산 것 같아요. 그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엄청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제가 한 달에 몇 번 트레이딩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달이 뭐야? 1년에 트레이딩 하는 날이 손에 꼽아요. 그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산 다음에 네이버까지 사고 나서 움직임 없잖아요. 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장 열리면 그냥 그거 보고만 있어요. 손 자체로 움직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곧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도 트레이딩 안 해요. 저번 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 할 만했다고 그렇게 보수적인 제가 살 정도의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에 안 본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있으면 뭐 3년 동안 봤을 텐데. 그래서 하이닉스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저는 그 와중에도 아마 저보다도 더 보수적이어서 하이닉스의 변동폭 저 막 하루에 마이너스 11% 찍히고 있는 저 꼬라지를 보는 게 무서워서 그냥 삼성전자로 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단추 아빠님도 저도 3점만 샀는데 이유가 하이닉스보다 싸다고 생각을 했고 안정성이 더 높다. 그래, 이렇게 해서 저는 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 시점이 아니라는데 공감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돌 때 사세요. 그쵸. 저도 이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직 안 돌았죠. 그게 멈추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라서 지금 불타기로 보유 현금의 10% 안에서 사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사신 분들은 편히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악재 나올 때마다 샀는데 코로나 때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야, 형들아.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 할 때는 해야 돼요. 저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쉬더라도 가끔씩 트레이딩 할 때는 아, 이거 진짜 내가 잘 기다렸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도 제가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긴 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 지점은 사는 자리라고 봐요. 삼성전자? 이게 진짜 내가 왜 샀는지는 차트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8만 8천 원부터 이렇게 밀릴 때까지 다 참다가 여기서 산 건데
이 6만 3천 원 여기서 산 건데 사야지. 이건 다시 돌아가도 살 것 같은 자리인데 비중도 그냥 30%. 저는 다시 돌아가도 살 거예요. 나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장기로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 돈 들고 하신 분들은 뭐 여전히 저는 그냥 길게 보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매출? 환율, 고환율 수혜로 구조인데 환율 1100, 1200대였으면 구조 8조였던 건데 매출은 무슨 말이지? 환율이 환율이랑 수출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걸 모르시는 건가? 왜 환율이 1100원이었으면 구조 8조였던 건데라는 단서가 왜 붙는 거죠, 이게? 신기하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이지? 환율이 낮았으면은 이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가격이 쌌으면 실적이 나빴던 건데라는 말인데 이 두 개를 왜 섞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식 선물 프로그램, 주식 선물로 프로그램 마이너스 300만 주에서 플러스로 돌리던 날 진입했는데 어제가 만기라 손실로 끝났네요. 이슈 없이 저신용 털어내려면 미장 빠지면서 반대 내매. 그치. 예. 쉽게 신용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방에 크게 밀리거나 그냥 기간 조정 가지면서 길게 질질 끌어야 신용들이 나가리 될 것 같아요. 단톡방 또는 멤버십 좀 열어주세요. 햇님, 햇님은 들어오셨죠? 아닌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국채 진입한다고 하셨는데 태풍 문제로 실업률 안 좋을 게 나올 것 같고. 그치, 그치, 그치. 제가 지금 살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선 끝나면 다른 지표들도 좋게 나오는 게 멈춘다 치면 대선 전에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대선 전에 진입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지표가 지금 딱 주당 실업 청구 건수에서 딱 보였다는 거죠, 지금. 20만 건 넘게 나왔잖아요. 하실님 10%지만 8만 2천 원이면은 좀 높긴 하네요. 지윤님. 8만 2천 원이면 조금 높긴 하네요. 물 타서 8만. 지금 물을 타면 많이 빠지겠네요, 평단이. 매수 전 영상에서, 제가 매수 전에, 그러니까 매수할 때 전 영상들이 보통 3전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이런 게 미스커뮤니케이션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많이 해놓고 실제로 산 거는 삼전이랑 하이닉스랑 1대1로 샀다. 예, 그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을 잘 못했네요, 보니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언급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뇌리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나마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일에 반반 산 거 올렸고 그 다음 날에도 하이닉스가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다. 왜냐면 갭으로 떠서 상승했는데 장중에 계속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이렇게 다음 날 밀렸죠. 시가 얼마? 시가 5.0%로 시작해서 고가 5.2%, 종가가 2.8%, 종가가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다음 날에도 살 수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가족분들 자금도 3전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안심을 했다. 이런 것들이 빌드업 돼서 머릿속에 3전 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하이닉스도 말씀하신 후로 두 부류로 갈렸을 것 같다. 하이닉스 들어간 사람, 그냥 3전만 매수한 사람. 3전 매수한 이유는 코스닥 중심으로 변동성 큰 것을 즐기다 피로감도 쌓이고 본업에 충실해야겠다 싶어서 당분간 안 들여다볼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골랐다. 음, 장기국채는 잘 매도했다. 예, 일단
장기국채 다시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가서 그 수익이랑 지금 삼성전자 물려 있는 거랑 퉁치면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3전만 산 이유. 하이닉스 변동성 심할 거라 생각해서 변동성 적은 3전을 택함. 코스피 지수는 3전. 그쵸. 3전은 3전 자체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제발 눈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시총에서 예전에는 25%에서 30%할 정도로 진짜 비중이 컸는데 엔솔이 상장되는 바람에 지금 비중이 한 20%로 줄었을 거예요. 줄긴 했어도 여전히 코스피는 3전 그 자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심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부분이 하이닉스랑은 훨씬 커플링이 잘 될 거라고 봤던 거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코스피랑 커플링이 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나스닥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잘 맞췄는데 그래놓고 투자는 국장에다 투자하는 바람에 많이 수익을 못 낸 거죠. 그 디커플링은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경제를 잘 맞춘다고 해서 투자랑 경제는 그래서 별개인 거예요. 그걸 수익화시키는 거는 또 별도의 얘기,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예요. 삼성 비중이 높았다는 댓글은 하이닉스 비중이 높았거나 비슷한 사람은 댓글 안 달아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 근데 하이닉스 투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이닉스 정리하면서 그분들이 후원금 준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러네. 그분들은 댓글을 안 다셨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수익 내신 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몇십만 원씩 후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대략적인 감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네. 하이닉스 수익 많이 냈다는 분들은 별로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3전 하이닉스 같이 추천해 주셨을 때 3전이 더 먹을 게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영상에서 말씀하신 하이닉스는 덕분에 수익 잘 냈습니다. 장기채도 덕분에 101에 팔았는데 물 타다 보니까 벌써 비중 50%인데 조금씩 물을 더 탈지 고민이네요. 장기채 슬슬 줍줍 하고 싶은데 너무 고민됩니다. 일단 제가 그 연금 자산 2,400 다 때려박는다 했잖아요. 제가 보통 연금 자산은 전 진짜 100%거든요. 수익률이. 왜냐면 장기국채 투자였기 때문에. 이게 연금이다 보니까 그막 개인 개별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장기국채만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다 때려 박을 거예요. 설령 물려도 4.1%면은 예, 그냥 길게 보면은 다시 한번 수익 줄 구간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4.1%로 장기 금리를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장기채 다시 또 싸지고 있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장기채 저 뭐야 에이스 국채만 보더라도 벌써 7%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배 보시면 돼요. 이 국채 투자는 5배. 지금 장기 국채가 5% 빠졌죠. 7% 빠졌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하한가 한번 맞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국채 투자에서는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6만 중반에 3점 몰빵 때렸다가 6만 초에 전량 손절하고 소부장에 몰빵 때렸는데 3전 몰빵한 이유는 하이닉스는 15만 원 위로는 너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니 15만 원 위가 너무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다시 차트 소환. 15만 원, 15만 원 위가 너무 올라온 것 같다고? 시계열을 어떻게 넣어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형님, 이 이전에는 HBM이 안 들어왔을 때고, HBM에서는 사실 하이닉스는 아예 독보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HBM 밸류를 넣지 않은 상황도 아니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사실 HBM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15만 원 위가 고밸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점으로 보이니 맘 편하게 몰빵 때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삼성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약간 안정적이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조금 변동폭이 최근에 보여준 게 크기도 했고. 근데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수급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너무 대비될 정도로. 심지어 삼성전자가 저렇게 죽쓰는 게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호재죠, 호재. 삼성전자에 들어갈 자금이 하이닉스로 다 오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팔면서 지수 땡기려 그러면 하이닉스랑 LG 엔솔에서 땡기면 되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볼까요? 노후 대책으로 모으고 있는데 왠지 배신당한 느낌이네요. 그놈의 노후 대책으로 삼전사라고 누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냐. 그러게요. 이 자꾸 노후 대책으로 근데 삼성전자를 왜 누가 그러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이긴 한데 노후 대책이라는 말은 노후 근로소득이 종료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금융소득으로만 살아야 되는 건데 뭐 연금일 수도 있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예, 뭐 공무원 연금도 있고 그런 금융자산에만 기대야 되는데 노후 자산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장투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냥 뭐 한 2년 뭐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거를 막 몇십 년 들고 간다 이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차라리 S&P 500은 진짜 천 번 만 번 그렇게 하겠는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노후 대책으로 가져간다. 이거 누가 유행시킨 건가 또? 근데 저는 100번도 100번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절대 노후 대책으로 들고 갈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S&P 500 들고 가면서 그냥 배당금이나 받고 말지. 네, 오늘 뭐 댓글은 요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왜 삼성전자만 왜 산 거예요라고 물어봤던 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빌드업 했던 게 삼성전자가 많았고 실행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잡긴 했지만 제가 삼성전자 언급을 많이 했고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컸고 삼성전자는 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대충 뭐 이렇게 뭐 요약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제 포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급을 보통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매크로랑. 매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월이랑 10월에 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로 커플링으로 저는 국장이 좋을 것 같았고, 국장의 메인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디커플링이 났던 게 제가 틀린 부분인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모시더라도, 이게 그 리딩방 법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샀다, 뭐 수익이 어떻게 났다, 그런 거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내가 샀다고 막 이렇게 올려도 되나, 이게? 그런 법적인 이슈는 좀 공부를 더 해서 뭐 정리를 하든가 할게요. 근데 최대한 진짜 잘 모르겠어. 다시 생각해도 저는 분명히 19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그렇게 샀다고 딱 올렸고 하이닉스가 다음날 날라간 것도 아니고 2% 올랐는데 심지어 그 다음날에는 마이너스까지 가가지고 살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샀던 자리에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랑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부분은 오늘처럼 뭐 댓글을 읽든 뭐 하던 간에 여러분이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또 파이팅 합시다. 제가 최대한 정보 잘 취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제발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란은 더 이상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안 싸웠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장기국채 투자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리긴 해야겠네요.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투하세요. 빠잉!